새벽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새근새근 평화롭게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또 깨어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러다 유튜브로 어느새 5시. 이제 해가 뜰 텐데 다시 잠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 그냥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35년간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3년 전 퇴직한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난관은 다름 아닌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깨기 전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는데 나이 50 중반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새벽에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의 만성적인 피로감, 집중력 저하, 아내와 텃밭을 가꾸거나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금방 지치는 모습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검진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고혈압과 경미한 당뇨. 의사 선생님은 제 수면 패턴이 이런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면제 물론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도 한동안 머리가 멍하고 용량을 점점 늘려야 효과가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는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미국 수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68%, 당뇨병 위험을 48%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대에는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새벽에 깨는 진짜 원인과 함께 전문가들이 검증한 3가지 실용적인 해결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같은 문제를 겪은 많은 분들이 이미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얼마나 자주 깨고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에 잠에서 깨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꾸 깨는 걸까요? 그 숨겨진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원인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물론 나이와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 변화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 수 있게 도와주는 수면 호르몬인데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 나이인 6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분비량이 감소한다고 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멜라토닌 분비의 패턴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멜라토닌이 꾸준히 분비되다가 나이가 들면 이 패턴이 깨지면서 특히 새벽 2시 이후에 급격히 분비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1시쯤 주무시면 새벽 3시나 4시쯤에 자연스럽게 깨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왜 하필 3시에 깨는 거지라고 자책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 때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남성분들은 새벽에 깨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약 67%가 수면 중 깨는 경험을 한다고 하네요.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혈압이 새벽 시간에 불안정해지면서 뇌가 이에 반응해 자연스럽게 깨는 것이었어요.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혈당 변동이 생기면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혈당 조절을 잘했을 때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소변을 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습관이 되면 그 시간에 자동으로 깨게 됩니다. 실제로 소변을 안 봐도 그 시간에 깨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수면 습관과 환경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에 낮잠을 자주 자게 되고 밤에 TV를 보다가 늦게 자는 습관이 생겼죠. 또 새벽에 깨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게 이게 잠을 방해하는지 몰랐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수면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이내에 스마트폰이나 TV, 이른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새벽에 깨서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완전히 각성되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진다고 해요. 또 다른 잘못된 대처법은 수면제나 술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새벽에 깨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잠들곤 했는데 이게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깊고 편안한 수면을 방해한다고 해요. 제가 가장 크게 실수를 했던 부분은 오히려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에 일찍 자려고 9시부터 누웠는데 이게 제 몸의 생체 시계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수면 시간만 늘고 자연스러운 졸음이 오기 전에 잠자리에 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알고 난 후 저는 새벽에 깨는 현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특히 큰 도움이 된 것은 수면 전문가인 크리스틴 샌더스 박사의 연구였습니다. 그녀의 책에서 언급된 3가지 해결책은 제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시 깊은 잠을 찾을 수 있었던 방법들이죠. 자, 이제 제가 시도해본 3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수면 환경과 습관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조명, 온도, 소음 같은 것들이 수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환경 요소들이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선 침실 온도부터 조정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18에서 20도가 최적의 수면 온도라고 말하는데 저는 따뜻한 것을 좋아해서 항상 24에서 25도로 맞춰 놓았던 겁니다.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이불을 하나 더 덮으니 확실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빛 차단에 신경 썼습니다. 커튼을 암막 커튼으로 바꾸고 실내 모든 LED 불빛을 가렸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불빛들도 수면 중 우리 뇌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막 커튼을 설치한 후 처음으로 새벽 3시를 넘겨 자는 경험을 했습니다. 소음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희 집은 도로가 가까워 새벽에 간간히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깨는 줄도 몰랐습니다. 백색 소음 기계를 구입해 일정한 배경 소음을 만들어주니 외부 소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취침 전 습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기 전 1시간은 슬립 샌드위치라고 불리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첫 30분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조격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다음 20분은 명상이나 기도 시간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지막 10분은 종이책을 읽는 것입니다. 전자기기는 완전히 멀리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새벽에 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 원칙은 깨자마자 절대 시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또 3시에 깼네? 이제 잠들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이 스트레스 자체가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을 분비시켜 더욱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대신 첫 번째로 5-10-15 호흡법을 실천합니다. 5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10초간 멈추고 15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 몸을 다시 수면 상태로 이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종종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디 스캔 명상입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의식을 옮겨가며 각 부위의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발가락이 이불에 닿는 느낌, 발바닥의 따뜻함 이렇게 몸 전체를 훑어가다 보면 어느새 잠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방법은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 온몸의 근육을 하나씩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완전히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뇌의 각성 상태를 줄여주고 신체적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목과 어깨, 턱 부분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스트레스로 가장 긴장되는 곳이거든요. 네 번째는 인지적 분산 기법입니다. 새벽에 깨면 보통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몰려오죠. 이럴 때 의도적으로 평화로운 장면을 상상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산속 계곡에서 물소리를 듣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호수, 바다, 숲 등 자신에게 가장 평화로운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그곳의 소리, 냄새,
감각까지 떠올리면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설적 의도 기법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잠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각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편안히 누워있기만 하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잠에 대한 압박을 없애면 역설적으로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도 15에서 20분 정도 누워있어도 다시 잠들지 못하면 차라리 침실을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면 뒤척일수록 침대는 불면이라는 연관성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침실을 나와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어두운 곳에서 가벼운 책을 읽거나 명상 기도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노란색 조명이나 매우 약한 조명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15에서 20분 후에 다시 졸음이 오면 침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가능한 한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세요. 밝은 화장실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작은 휴대용, 손전등이나 매우 약한 조명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물을 마시려 하시는데 저녁에 마신 물이 방광을 자극해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고 대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낮 시간의 활동과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15에서 20분 정도 자연광을 받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재설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아침 식사 후 20분 정도 집 주변을 걷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 습관이 밤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낮잠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이전에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서 오후에 한두 시간씩 낮잠을 자곤 했는데 이게 밤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낮잠을 자더라도 20에서 3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자지 않습니다. 운동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종종 저녁에 가벼운 조깅을 했는데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지금은 운동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만 하고 저녁에는 스트레칭 정도만 합니다. 식습관도 변화시켰습니다. 저녁에 과식하거나 매운 음식,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고 대신 바나나, 우유, 아몬드같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금치, 견과류, 통곡물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와 취침 시간 사이에 최소 3시간 간격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 과정은 몸에 열을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수면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렇게 생체 시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새벽에 깨는 것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3가지 해결책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2주는 큰 효과를 못 느꼈지만 3주차부터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만 깨고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새벽에 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밤에 보통 6에서 7시간을 편하게 자고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낮 시간 동안의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상쾌함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집중력도 향상되어 새로운 취미인 목공예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아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면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안정되었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수면의 질이 건강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놀라셨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제가 알려준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3개월 만에 수면제 없이도 잘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일상이 바뀌었다고 표현하더군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2에서 3주는 별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호르몬 분비 패턴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시도하려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금방 지쳐버렸습니다. 대신 한 번에 한 가지씩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경험으로는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것입니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모두 끄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조금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20분간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밖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린 날의 자연광도 실내 조명보다 훨씬 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혹시 효과가 있었던 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깨는 것을 더 이상 스트레스나 문제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변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한 수면,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